이 박사의 세상 읽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까지는 우리 경제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경제에 대한 감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감정이라고요? 이게 돈 얘기하면 감정 상하잖아요. 그게 경제는 감정이지 뭐. 예? 야, 근데 전 시간에 우리가 좀 흥분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저 계속 인상 쓰고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인상 쓰는데도 꽤 예뻤어. 에이, 여기 주름이 아파요, 지금. 굉장히 요즘, 저 박사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시는군요. 포용하는 정책이 굉장히. 진실만을 얘기하세요. 그렇긴 해요. 아니, 여기 앞에 계신 분들도 다 또 아주 그냥 출중한 그 외모를 가지고 계시죠. 저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카메라 잡고 있는 두 분이 여성분이고요. 아리따운 여성분이라고 말하기 좀, 뭐 하여튼. 저만 미워해. 발톱 어쩌고 저쩌고 오늘 드디어. 근데 이런 생각 좀 해보죠. 뭐냐면, 경제는 그러니까 위축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에 관계된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이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쓰는 사람들이 쓰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경기는 침체되거나 위축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경제에 있어서 위축이란 말이 잘 안 통하는 건 뭐냐면 세계 경제에 많이 쫓아간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수출 주도형의 어떤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심리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느냐가 지금까지 잘 안 보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에 와서나 내수진작이니 뭐 이런 말들이 돌아서 우리 안에 있는 경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지,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재화를 외국으로부터 벌어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부가 결정되는 듯한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별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대기업이 돈 벌면 당연히 나한테 혜택이 있겠지, 당연시했던 어떤 것들이 많은 것 같죠? 제 생각에. 네.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한 거죠.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대기업이 잘 된다고 해서 서민 경제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과 기업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이런 심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심리, 그래서 이제 기업들한테 투자하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요즘은 좀 덜해졌는지 모르지만은, 작년 한 1, 2년 전만 해도 대기업 때리기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대기업 때리기. 그래서 대기업 하는 사람은 무슨 우리가 죄를 졌느냐, 한국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분들의 항변이 또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했고, 고용도 예를 들어서 창출 많이 했고, 세금도 많이 냈다, 이거죠.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투자할 마음이 생기겠느냐, 내가 세금 낼 기분이 생기겠느냐, 그렇게 마음, 기분이 자꾸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은 잘 맞춰줄 테니까 투자할래. 어떻게 맞춰줄까? 그러면 세금 깎아줘. 그 얘기예요. 세금 깎아줘. 그렇죠. 예, 땅 싸게 내놔. 이런 각종 혜택을 또 요구한단 말이에요. 왜? 기업은 언제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동안에 최대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네, 그 속성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고 성장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래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면서 경제를 키우는 좋은 방법은 대기업. 기업과 정부가 손을 잡고 땅, 인건비, 세제, 이런 각종 혜택. 권한, 예를 들어서 길을 뚫어준다든지, 전기를 놔준다든지, 인허가를 빨리 해준다든지, 이런 혜택을 줘가지고 이 기업을 키운단 말이에요. 이거 필수적인 코스인데, 이 과정을 거쳐놓고 성장하고 나서는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국가는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일자리를 후진국한테 다 뺏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만든 일자리에 대부분 한 70%, 80%는 해외에서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국내에다 만든 자리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는다면은 우리 국가나 국민에 볼 때는 이걸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여기서 질문. 그 지난 시간에도 원론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경제학에 있어서 원론은 어떤 거고, 예를 들면 뭐 정치에 있어서 만약에 맹자를 예를 들면 어떤 그 정치가나 군주는 뭐 인의를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 좋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경제학에서의 심리를 따지는 원론은 어떤 게 있나요? 경영학에서는 있어. 경영학에서는 그러니까 경영박사님이시니까 제가 제대로 말씀드린지 평가 또 부탁드립니다. 최소의 자본을 투여해서 최대의 이익을 가져가는 게 경영학이죠. 수익이지. 근데 이게 효율이잖아. 근데 경제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경영학적인 경제 관념에 팽배해 있잖아요. 최소의 요소를 투입해서 가장 많은 효율을 걷어내는 것이 경제인 것처럼 그렇죠. 느끼고 있지. 그거 중요한 얘기인데, 그건 이제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조금 들여서 많이 생산하는 거. 네, 이거는, 뭐, 그건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그건 기업 이전에도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내가 조금 주고 많이 받고 싶은 거지. 그죠? 그래서 있을 때 나눠주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씩. 5,000원짜리 설렁탕을 10그릇 사주면은, 7,000원짜리 설렁탕이 10그릇 이상 나한테 돌아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이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나눠주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과정은 니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혜택도 주고 뭐 해서 조금 투자해가지고 살을 붙여가지고 이만큼 만들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지금 기업들한테 요구하는 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너 그 번 돈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흔히 얘기할 때 기업의 본질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그래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동체로 가야 되니까. 근데 기업은 또 영원하지가 않아요. 기업이 네. 영원한 건 아니야.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와 더불어서 잘 조화를 이뤄야 영속성이 있는 것이지, 기업이 이제 가장 흔한 예가 기업의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윤리적인 문제는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쌓아놓고 안 주는 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지. 그러나 그것은 감정의 문제고 도덕의 문제고 공동체 간의 어떤 신뢰 문제고 이런 문제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돈이 많으면은 나눠줄 걸 기대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옆에 많이 있죠. 그죠? 많이 가죠. 호텔에 가면은 좋은 차 타고 오면은 왜 문을 열어줍니까? 돈 많이 쓰라고. 와서 많이 쓸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기대 심리에 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항상 기대 심리예요.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기대 심리지 기업의 가치만 가지고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대 심리. 예. 그래서 경제는 심리다라는 얘기가 있고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경영도. 예. 원론이 그래서- 없다는 게 아쉽네요. 원론? 언론은 방금 맞아요. 원론은 네, 기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 기대에 어. 맞춰야 됩니다. 기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거죠. 우리가 종업원들한테 기업이나 이런 데서 종업원들한테 비전을 심어주잖아요. 비전. 열심히 일하자. 지금 힘들어도. 그러면 우리가 회사가 같이 발전해서 좋은 회사가 되면 우리가 그걸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게 나쁜 그죠? 것 같아요. 저는 희망 고문이 고문 중에 원래 제일 나쁘대요. 희망고문. 아니, 그건 약속의 문제가 있는 거죠. 약속이에요? 약속을,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가슴 아픈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피고용주, 그러니까 고용자로서, 고용인으로서 좀, 그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죠. 계속 희망 고문을 받는 느낌? 계속 기대 심리를 주지만 내가 본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 이 현실과 이상이 따로 놀듯이 제 몸과 마음도 따로 놀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제 지금 심리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심리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가 어떨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가 국가 재정도 얘기해봤고, 그 다음에 기업의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가계 지출과 부채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전 정말 그래? 하얘지는데요. 안 그래? 잘 모르겠어? 야, 비관적이라 아니요. 저는 솔직히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경제만큼은 제가 경험적으로 상처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하얘요. 정말 백지 상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것도 제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의견이다. 그러니까 20대 청춘에게 경제는 막연해요. 막연하다. 뿌연 안개 속에 가려져 있어요. 안개, 그러니까 나빠질 건지 좋아질 건지 가늠을 못 하겠다는 거죠? 네.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우울하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딱히 그런 요소는 잘 안 보인다. 근데 이게 상당히 개인적 주관이 지금 이렇게 많이 반영된 그런 거예요. 그죠?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은 저축도 늘고 해서 풍요롭게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죠. 솔직히 얘기합시다. 20대가 왜 로또를 삽니까? 20대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있는데 굳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인생 한 방을 노릴 필요가 없죠. 그래. 그럼 40대도 사. 나도 사니까. 로또가 필요해, 인생에는. 근데, 근데 역으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봤나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합니다. 좀 더 그 개인적인 거니까요. 개인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니까 그 순간순간에 뭐 어떤 어려움과 제가 이렇게 밝아 보이지만 제 내면을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상담 좀 해줘야 되겠어. 발톱을 깎고 온 줄 알았더니 발톱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여튼 뭐 이렇게 경제와 관련된 불만,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한번 충분히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이 프로그램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을 경제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거. 한풀이 방송이에요? 아니 한풀이는 아니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이 해결된다면 경제 문제는 아주 그렇죠. 밝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제 꿈을 어떤 자본에 의해서 포기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본에 의해서 꿈을 포기했다. 네, 근데 제 주위에 보면 그런 친구들이 많다고 느껴져요. 속내는 얘기 안 하고 다들 자존심이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하지만 말은 안 하지만 이 빈부격차에서 오는 시작점이 다른 삶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는 나이가 아마 대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의무 교육 뭐 비슷하잖아요. 요즘에는 또 자사고 이렇게 돼서 좀 어릴 때부터 빈부격차를 느끼게 되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용어가 적절할 것 같아요. 기대 심리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사실 그 기대 심리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 내 꿈 이전에 야 배고픈 건 좀 면해보자. 진짜 응? 밥은 좀 먹고 살자. 야 집 방을 다 한 칸은 좀 먹고 저 살아보자. 애가 생겼으면 애방을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을 정도로 살아보자. 근데 그 기대 심리를 채워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기대 심리는 그거의 이상인 거예요, 항상. 그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말하자면 불만이 생기는 거지. 이 경제 자체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는 쉽게 다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나한테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기대 심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에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대적이죠. 국가로 봤을 때도 상대적이었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상대적이니까 부자들의 마음도 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부자 옆에는 부자밖에 없으니까 항상 빈곤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중용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위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달려가지만 한편으로는 아래를 보면서 나에게 만족도 하고 그래서 그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자기한테 만족이 없는 삶은 자기 상황에 만족이 별로 없는 삶은 풍요롭지 못한 거예요, 그냥. 만족이라는 게 결국 풍요일 수 있는데 근데 누군들 그러면 평생 그러면 100% 만족은 물론 없겠죠. 근데 만족할 수 있는 순간이 몇 번이나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자주 경험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이게 현상이 팩트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기회를 굉장히 중요시하네요, 보니까. 우리 김현민 기자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기회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건데 기회는 하나의 단초고 출발점이에요, 사실은. 예. 그리고 기회라는 것은 다 누구한테나 있다. 다 누구한테나 기회가 있습니다. 저 밭에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를 캐는 사람과 안 캐는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발상의 차이? 예. 어떤 사람은요, 고구마 밭에 가가지고 고구마는 눈에 차지도 않아. 참외를 찾아. 어? 고구마한테 가도 참외를 찾는. 그럴 수도 있지. 고구마를 캐가지고 참외하고 바꿔 먹으면 되는데, 이 기회의 문제를 너무 중요시 생각하는데, 기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랜 과정을 거쳐서 나한테 주어지는 기회가 진정한 나의 기회이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른 부모, 다른 지역, 다른 성씨, 다른 모양으로 다 태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기회가 똑같을 수 있겠어요? 예. 우리 부모가 돈 많은 부모다. 그 대신에 우리 부모가 돈도 많지만은 과연 존경할 만한 인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성실함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모가 돈이 있는 것이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인지, 본인이 일궈낸 것인지, 그렇죠. 또 본인이 일궈내서 돈을 마련한 분은 자식들한테요, 그렇게 호락호락 돈 그렇죠. 쓰고 이렇게 쉽게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는 분도 많아요. 돈은 똑똑하죠. 고생해서 벌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뭐 이렇게 정말 밥 반찬 3개 이상 안 먹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그걸 또 흥청망청 써가지고 아이들한테 일하는 방법을 못 가르쳐주고 돈만 줘가지고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제라는 것은 철저하게 성과로 나타나는 그 과정도 같이 가는 겁니다. 예. 그냥 재벌이 어느 날 아까는 우리가 대기업을 욕했지만, 그렇죠. 하루아침에 된 재벌은 사실 별로 없어요. 수십 년 엎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이렇게 돼 있고, 대단하죠. 또 하나는 우리가 IMF 이런 걸 거치면서 대기업에 계신 분들 많이 구조조정 당하고, 금융권에서도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여의도의 증권회사의 직원들이 한 1000여 명 정도가 떠났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좋은 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회라는 것이 동일하게 주어질 수 없다. 동일한 출발선상이라는 것도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우리 사회는 자꾸 동일한 출발선상을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멀리 뛰기 위해서 개구리들이 더 움츠렸다 뛰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잘 뛰는 사람이 있고, 뒤로 갈수록 잘 뛰는 사람이 있어요. 짧은 100m 구간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 가계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계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가계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가 예전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저축률이 가장 높았었죠. 맞아요. 예. 돈을 정말 이 방 하나에 온 가족들이 살아도 장판 밑에도 돈이 있고, 어머니 저기 베갯잎에도 돈이 있고, 그래서 이게 돈들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경제를 사실 키워온 거지. 근데 지금 저축률이 우리가 2.2%밖에 안 돼요. 15%까지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운영에서 돈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사실 투자해서 기업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김 기자님 얘기한 것도 결국 이 가계, 내 개인의 경제관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연관이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개인은 어떤 경제관념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지금 한번 네.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런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아까 중용의 자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회피 내지는 잠깐 본질을 잠깐 떠나는 거야. 그 그래요? 중용이란 말은 나 솔직히 싫어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족이 없어요. 그냥 내가 잠깐 있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정말로 저 사람들 때문에 항상 비교의 마음이 있는 거거든. 경제는 물론 비교이기도 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내 발전 전략이 필요한 거죠. 내가 언제까지 돈을 얼마를 모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할 것이며, 혹은 내가 어느 직장을 가기 위해서 어떤 배움을 갖기 위해서 내가 돈이 필요한 건데, 어떻게 그런 빚이라도 내서 그걸 할 것이며, 나름대로의 자기 운영 전략이 필요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 기회가 없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경제 관념이 없는 거지, 사실은 보면.
그죠? 적절한 이 경제가 아닌 경영일 수도 있는데 적절한 투자와 적절한 내 결과물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 그냥 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비교함으로써 난 이거 안 돼. 포기인데 포기도 아니야. 뭔가의 비난점을 찾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 대안으로 내가 내 삶을 더 낫게 갖게 하기 위한 다른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에 질 자리가 없어 난 아르바이트밖에 못해. 라는 자기 자괴감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업 심리도 있을 수 있는데 망하는 기업은 당연히 그 구성원들이 다 서로 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실 그러고 있다는 거지. 맞아요.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있는 거야. 합일점을 못 잡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못 잡고. 근데 하나는 아까 질문이 그런 것이었잖아요. 과연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떨 것이냐.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긴 좀 어렵고 단기적으로 보면 불안 요인이 참 많다.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요. 아주 수십 년 동안 있었던 남북 문제, 안보 문제. 항상 불안한 국가에 살고 있다라는 거. 언제 전쟁이나 혹은 테러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국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계 시장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이미 고비용 구조로 가고 있는 국가인데 당연히 선진국은 고비용 국가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이 이미 저비용에서 중간 단계 이상을 성장하면서 저비용도 갖춰가면서 또 하나는 기술력도 같이 가고 있고 뭔가 다른 성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월당할 수도 있다. 예전에 일본이 대한민국이 우리를 추월하려면 몇십 년은 걸릴걸? 했던 말들이 실현돼 버렸잖아, 사실은. 어느 한 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공존해 있는데 우리는 위도 있고 아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음이 있는 거야, 우리 국가 자체가. 우린 위도 가야 되는데 아래도 한참 첩첩산 중이야. 또 거꾸로 보면 쟤네보다는 낫겠다고 느껴야 되고, 저길로 갈 수 있겠다고 느끼면 거꾸로 될 수 있는데, 나 저 사람이 날 쫓아왔을 것 같고, 난 저기 쫓아가려면 너무 힘든 것 같고, 패배의식이 자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경제관념이 없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하지? 제 나이 때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이 체감 지수랑 경기 지수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표하기 위해서 잘 출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잘 탔다. 물 정말 잘 탔다. 그 젊은이들의 그 심리를 정확히 대변한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젊은이들의 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기성세대의 잣대로다가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왜냐면은 젊은이들의 그 생태계가 따로 있어. 그 옛날에 전쟁 끝나고 뭐 이렇게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비록 없었지만은 성취감을 느끼면서 경제를 발전시켜 왔던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요새들은 다 돼 있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하기에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왜?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 나름대로 중진국 이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후진국 시대의 어떤 성장 논리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죠? 논리가 안 통하는 거죠. 안 통하는 거지. 어른들이 보면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렇지.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또 많아. 네.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는 사실은 어렸을 때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었어.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냥 뭐 이렇게 공부도 또 열심히 안 했어. 왜? 뭐 대학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해도 대학 가고 대학생들 시골에 가서 대학생들 그 학사모만 쓰고 나타나도 박수치고 환영받던 시절이었으니까 지금처럼 웬만큼 공부해가지고는 티도 안 나는 이런 시대에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일 거야. 우리가 있었을 때 그 경제를 찾는 해법은 아주 단순했죠. 그죠? 네. 미국을 따라하고 일본을 따라하고 갔다가 베끼면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창조경제 지금 얘기하잖아요. 창조경제를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 이거를 이 창조경제는. 맞아요. 네? 그래서 창조경제를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면은 그야말로 젊은이들이 할 말이 있지. 구시대적인 경제 가지고는 이제 안 되니까 이런 경제로 가야 된다라는 대안을 젊은이에게 찾고자 하는 게 사실 요즘 정부나 기성세대의 그 생각이거든요. 젊은이들이 좀 뭔가 새로운 걸 좀 만들어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런 창조경제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해보셨나요? 창조경제. 지금 저희 방송이 창조경제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본도 없고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그런 그런 거. 의미에서 저는 잘 하고 있지 않나요? 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PD님께서 어렸을 때 뭘 배우려고 돈을 낸 적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희 세대는 경력을 쌓으려고도 돈을 내고 하고 해야 되고 이게 헬리콥터만 뭐 이런 말이 많잖아요. 캥거루족이 끊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것도 사실 저희 세대에 있어서는 큰 고민이거든요. 저희도 뭐 캥거루고 싶어서 캥거루인 건 아니에요. 그게 사회가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서 동조되는 것도 있는데 무작정 이제 비난만 하신다면 기성세대에서 기성세대라고 제가 이렇게 이분적으로 얘기한 건 싫은데 솔직한 표현. 그것도 괜찮은 표현이요. 좀 속상합니다. 그렇지. 뭐 알아줘야 서른이 되는데. 되도록 뭐 용돈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세상이 과연 우리가 안 그러도록 해주고 있는가? 김연아라는 그 모델이 있으면 우리 세대에 있어서 가장 꿈을 이루고 가장 보람있게 사는 롤 모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피겨 하는 아이들도 많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사실 김연아도 개천에서 용이 난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가족의 희생이 정말 뒤따랐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 어머니가 일도 안 하시고 김연아만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게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언론에서는 과장해서 왜곡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김연아는 스타일 뿐이지 인생의 모델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저희 근데 우리 그 김효민 기자의 그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지금 이 얘기 정말 맞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 김연아 박지성 봤지? 난 초등학교 때부터 딱 이걸 해야 된다 해서 막 올인해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 봤지? 아빠는 그렇게 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큰일 나겠네. 이거 김연아나 이 박지성 모델은 안 되겠다. 그거는. 그죠? 그거보다는 스스로 좀 뭔가 자기 길을 찾아가지고 스타가 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모델을 그런 모델이 없어, 주변에. 보고 싶어요. 네,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정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오늘 완전 나 보수다. 근데 이런 거 있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절차는, 또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절차는 한 가지도 삭제하거나 건너뛸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 뭐냐면, 고통은 고통대로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아를 예를 들면, 김연아가 20대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 앞으로 겪어야 될 고통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들. 지금부터가 훨씬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인생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저것을 얻기 위해서 남들의 희생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충족했다면 그걸 되갚아야 되는 절차도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수혜자만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가족관계에서도.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혜택을 돌아가는 게 마치 가족관계가 어머니 아버지니까 나한테 무한한 사랑을 주시니까 내가 당연히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중에 정말 나 연세 드셔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보면 훨씬 많은 것들을 심리적으로건 금전적으로건 혹은 뭐 모시건 그러니까 인생에서는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짜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기회가 균등하다? 시작점이 좀 다를 뿐이지 그래 1,000만 원 썼어. 1,000만 원 써서 뭐가 됐어. 그래서 내가 벌어질 돈이 앞으로 수십억이야. 수십억을 벌어들인 만큼 자기가 포기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평가해보면 왜 없겠냐는 거야. 있어야만 하고 뭐들 다 누리면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는 거지. 의사로서 포기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정말 거기에 매진하다 보면 그 비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엄밀히 얘기하면 누구 밑엔가 가서 흔히 말해서 굽신거리고 혹은 더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개 개인에 보는 것에 대한 어떤 제 생각 나름대로의 철학인데 다만 사회적으로 보면 누군가를 계속 그렇게 만드는 사회가 좋은 사회냐는 거죠. 누군가 급신거리게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돈을 벌게 만들고
당당하게 자기 능력을 펼쳐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 옆에 서서 뭔가 알랑방구 껴서 나한테 좀 줄래? 이런 게 좋은 사이냐는 거지.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죠? 그렇죠. 그거 근데 좋은 아까, 얘기죠. 저는 이제 아까 PD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사회로 적용시켜 보고 싶은 게 인생에는 공짜도 없듯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한테도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공짜가 없다는 생각으로 만약 공짜로 얻은 게 있다면 다시 내보낼 수도 있고 그런 마인드? 저도 오늘 많이 배워가요. 근데 좌우지간에 우리가 그러면 경제가 개개인이 행복하려면 경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걸 좀 정리를 좀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개개인이 행복하기 위한 경제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꿈 얘기를 했는데 심리적인 것에 제일 먼저 착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심리적인 걸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들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 심리가 충족되는 것. 그게 야 떼돈 번다, 야 대박이다 이런 표현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노력하면 다음 내년에는 그래도 통장에 얼마는 더 넣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빚을 내더라도 이만큼은 조금 더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고 혹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생산 경제잖아요. 무조건 만들어내는 것이야. 아파트도 만들어내면 저건 내 거야. 그래서 먹을 때도 저거 정말 싸머지고 가야 되는 내가 가야 되는 건데 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야 저 아파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내가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어. 흔히 말하는 활용 경제 혹은 소비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제 축적에 대한 경제도 중요하지만 아까 뭔가 좀 내가 통장에 얼마 불어나지. 그리고는 야 내가 돈을 이렇게 좀 벌면 다음에 내가 저 자전거 살 수 있고 저 자전거 내가 가지고 어떤 것들을 즐길 수 있어. 그럼 그 자전거를 사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팔 수 있고 이런 그 순환에 대한 경제에 대한 관념을 누군가는 자꾸 심어줘야 된다. 그렇죠. 우리 경제의 지금 가장 난맥상은 소위 말해서 선순환의 경제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그 돈을 재투자하고 재투자해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해가지고 또 같이 일을 해서 이 파이를 더 키우고 파이를 키워서 더 나눠 먹고 그래서 그 나눠 먹고 크면은 또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선순환 경제인데 그게 이제 시장의 문제가 따르죠, 사실은. 인구가 계속 팽창하고 시장이 늘어나면 괜찮은데 이제 이 부분에 한계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구 문제하고 사실은 이 경제 문제는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선진국들은 인구가 늘거나 그렇지 않아도 또 잘 살아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이나 국가나 가게가 아주 건전한 생산과 소비의 이런 그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잘 굴러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계란 있잖아요, 계란. 삶은 계란과 삶지 않은 계란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세요? 이 상 위에서? 알았는데? 돌려보면 돼. 그렇지. 맞다. 잘 돌아가. 삶은 계란은 잘 돌아가. 왜? 골고루 균형 있게 다 익었어. 근데 이 안 익은 계란은 몰리잖아요. 이렇게 액체니까. 그래서 굴러가질 않아, 제대로. 경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물론 주도적인 그룹이 있어가지고 막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해내는 그룹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뱀이 머리만 갑니까? 꼬리도 끌고 가야지. 예. 그래서 그런 그 선순환의 경제를 해야 된다. 그 선순환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이렇게 세대 간의 연령이나 뭐 이런 걸 좀 초월하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방법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어제 언론에서도 이제 고령화 이야기가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00 몇 년이죠? 그 되면은 2050년. 네, 2050년에는 우리 한 명이 두 명을 부양해야 된다? 맞나요? 뭐 그런 정도의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하신 PD님께서 얘기하신 내일이 더 나을 것이다라는 게 계속해서 위축이 되잖아요. 나는 청년인데 그 시대에 내가 살아갈 시대인데 나는 어깨에 짐이 많구나. 미리 그 시대에 가보진 않았지만 나는 그때도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거에서 생각해보면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대안을
뉴스에서나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함께 얘기를 해준다면 조금이나마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계속 그냥 경제는 힘들어. 경제는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밀고 가다 보니까 이 기대 심리조차도 저희라고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20대에게는 버거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참 그 메시지가 전 와닿아요. 메시지가 와닿는데 그 얘기는 정말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뭐 이것도 잘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또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젊은이들한테 주어지는 부담은 더 커지고 또 확실하게 뭐 성장 가능한 시장이 이렇게 딱 블루오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경제는 심리고 우리가 또 이런 쪽에서 접근한다면은 젊은이들한테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좀 심어주는 것이 오히려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외의 큰 수확을 저는 오늘 이 토론에서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PD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 싫어해. 네, 그거 맞아요. 뭔 모를까요? 열심히 하라고. 뭔가 좀 열심히 있어. 하라고. 근데 하나는 이런 거죠. 방금 그 공포스럽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좋은 메시지가 없다. 고령화 자체도 좋은 메시지가 없고 우리 사회 자체에 좋은 메시지가 없다. 좋은 메시지가 없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위기죠. 그러니까 좋은 메시지만 있는 사회는 또 없어요. 우리 뭐 어르신 세대를 쭉 보면 70년대 그 5.1 파동 났을 때 생각하면 우린 다 죽었다 일 수도 있어. 어떻게 극복하냐. 근데 자연스럽게 극복이 된 것도 있지만 다른 걸로 하나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경제는 반드시 양면이 있어요. 누군가 수혜자가 있으면 누군가 피해자가 있는 거야. 그죠? 고령화 사회로 인한 피해도 있을 수 있지만 고령화 사회로 인한 혜택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연구개발하는 것을 그럼 뭐예요? 다 못해요. 많지. 아니 근데 맞아요. 고령화로 가면은 고령화 사회에 맞는 산업 구조, 그죠? 새로운 또 거기에 맞는 소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고령화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은 어떤 상품이 많이 팔릴까? 어떤 산업이 더 뜰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고령화된 인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새 그래서 산부인과보다도 뭐 무릎 관절 이 병원이 엄청나게 잘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회가 또 이렇게 주어지는 거니까 젊은이들이 그런 거를 미리미리 좀 대응하면은 전 좋겠다. 그 새로운 경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듣다 보니까 또 설득이 되네요. 근데 그걸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들으면 알아요. 근데 위기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제교육을 우리가 경제교육이 잘 안 돼 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경제교육. 박사님 말씀을 이렇게 자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들이지 설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설교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뭐 얼마 안 됐지만 조금 더 나이신 분들이 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20대는 일단 설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잔소리 또 하시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잔소리는 뼈가 있는 거거든, 분명히. 근데 그 뼈를 잘 이렇게 발라서 뭔가 섭취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또 경제가 또 정치로 가지만 이 정치 양극화 혹은 양분화 세대 간을 단절시켜 놓고 그것에 이득을 취하고 있는 두 세력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조장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오해라고 생각해요. 그 잔소리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입을 닫았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는 누가 이렇게 멘토처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주길 바라기도 해요. 그렇지, 맞아요. 지금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너무 감사하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예로 보더라도, 제가 세 아이의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잔소리를 하면 싫어하지. 그렇지만은 결국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고마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잘 들어줘서. 잔소리를 하면은 그게 결코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왜 안 돼 뭐 어쩌고 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이렇게 두고 보면 그쪽으로 안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면은
기왕에 아이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은 좋은 말로 좋게 얘기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정말 입시 공부에 매달려 가지고 경제관념, 뭐 돈을 어떻게 쓰는 방법, 돈을 어떻게 저축하는 방법 이런 걸 우리는 하나도 안 가르쳤어요. 네, 정말. 그래서 그 우찌다 타스루라고 하는 일본의 그 유명하신 분이 그 요즘에도 그 책이 나왔는데 하루지향의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네. 요새 다시 또 하루지향이라고 제목을 줄여서 또 책을 다시 냈는데 그걸 뭐 제가 한 뭐 10여 년 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인상 깊은 거야, 이게. 그걸 뭘 얘기를 하냐면은, 아이들이 입시교육에 매달리면서 얻어야 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이 통하겠어요? 가장 암기 위주의 대학을 잘 가야 되겠다고 성적이라는 거는 숫자로 다 이렇게 바로바로 나타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 달 공부하면 그 다음 달에 시험 보면 몇 등, 몇 점이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직접적인 교육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전인적인 교육, 효과가 넓게 나타나지만은 아이들의 가슴 속에 어떤 아이들의 머리에 이렇게 오래 있을 만한 교육은 하나도 진행된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경제 행위가 뭐냐면은 돈 들고 슈퍼마켓 가서 엄마 아버지 뻘 되는 아이분들한테 돈 내미는 거야, 돈 내미는 거. 그러면은 소비자는 왕이니까 내가 그 돈 내미는 아이들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저거 주세요 그러면 저걸 갖다 줘야 되고 이거 주세요 그러면 이걸 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교육을 시켰으니 얘네들이 뭔 생산을 하겠어. 일단 내가 어디 가서 인정을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돈을 써야 되는 거야. 경제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경제가 우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생산적인 측면에서의 경제 일꾼을 만든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어진 과실을 갖다 어떻게 내가 폼 잡고 쓰느냐를 많이 가르쳐 왔어요. 그 부분 좀 와닿는데 20대 저희가 좀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서비스업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왕 취급을 받고 싶은 그 욕구. 그게 거기 하류지향적인 교육에서부터 잘못된 첫걸음이 아니었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 경제 교육을 시켜요. 네. 직접 벌어서 쓰나. 지금 10대 이 친구들은 또 다른 우리 그 20대와는 또 달라요. 맞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대, 30대는 그야말로 입시에 올인했다면은 지금 10대는 이제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지금 떨어지고 있기 네, 때문에 뭔가 새로운 정상적인 교육으로 조금 돌아가는 느낌이 있다. 경제 교육도 받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장밋빛이네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잘 위기를 모면하고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해서 요거만 좀 넘어가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또 그런 힘이 있어요. 또 일본의 젊은이들은 뭐 별거예요? 일본의 젊은이들은 20년 전부터 그런 우리보다 더 부실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수학 문제를 푸는 비율이 몇 %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고,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진정한 경제의 어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성장 위주, 거품 위주의 그 경제를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너무 좋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그 진통, 이것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극복해 나가면은 그래도 우리가 여지껏 세계에서 최고의 경제 성장을 구가해 왔는데 잠시 쉬었다가 힘을 내서 또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죠? 안개가 갑자기 장밋빛이 쫙 됐어요. 가셨습니까? 또 여기 팔랑귀잖아. 그렇죠. 벌써 얼굴 색이 확 달라졌어. 근데 20, 30대 그럼 블랙홀인가요? 그 입시 교육을 받아서? 사실 40대도 그렇게 뭐 정확한 교육 받은 거 아니야. 우리 때는 뭐 매 맞으면서 맨날 뭐 그랬어요. 뭐 창의적 교육 이건 뭐 비교도 안 돼. 세대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경제 해법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40대, 30대, 20대, 10대 가면서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예. 더 좋아질 수도 저 있어요. 이제 맺으면서 이 논의로 맺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그 발전 전략, 그 전략은 필요하죠. 이렇게 생각 없이 무작정 시작에 맡겨두는 것, 뭐 이제 그게 원래 경제학의 논리긴 하지만 뭔가 이 지향점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것들을 융합해서 좋게 만들 수 있는 방향성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특장점은 오히려 아까 그 부분이에요. 대학 진학률이 이만큼 높은 사회라면 다들 적어도 글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력은 엄청나게 있는 거죠. 서로가 그리고 이해할 수 있다면 실행하는 데는 잠깐인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융합점에 대한 단점만 던져준다면 굉장히 빨리 진화하는 거죠. 그 우리 사회의 다이나믹한 역동성이 거기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좋은 점이 있는데 다만 지금의 어떤 트렌드, 경제의 트렌드 혹은 뭐 사회 트렌드를 좀 따지면 예전처럼 전문화된 것에 미쳐서 나는 평생에 이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대세였죠. 평생을 내가 이거에 몸바쳐서 전문가가 됐어. 1등이 됐어. 1등만 기억해주는 사회를 살아왔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꼭 1등은 아니어도 돼. 1등인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논리와 2등, 3등이 가지고 있는 저 논리를 융합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컨버전스와 융합의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의 논리나 한 가지의 어떤 학문을 가지고 그것이 완성되지 않는다. 두세 가지가 더 덧붙여질수록 완성도는 높아지고 서로 교류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파워풀한 게 생기고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것은 가령 이런 거죠. 이 경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효율은 경영에서 효율은 최소를 투자해서 최대를 가져가는 거겠지만 저는 경제에 있어서 효율은 두세 사람이 합쳐서 두세 사람이 더 먹고 사는 거예요. 세네 사람이 합쳐서 또 먹고 사는 거야. 그리고 조금씩 덜 나눠가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덜 나눠가졌다고 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아주 급격하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가 되고 그것이 시장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무슨 새로운 소재도 나올 수 있고 새로운 개념도 나올 수 있고 새로운 문화도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꿈꾸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가능한 일이고 쉬운 일일 수 있다. 그래서 지향점을 갖게 되면 우리가 뭐 이건 좀 말이 좀 저기 했지만 선도할 수 있다. 세계 경제에 다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선도할 수 있다. 선도할수록 우리는 조금 더 경제의 풍요로움에 조금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말씀이네, 진짜 듣고 보니까. 네. 오늘 조금 PD님한테 뭐 절 미워하시지만 조금 감사한 게 고령화에 대해서도 좋은 면을 보게 해주셨고 아까 대학 진학률이 높은 거를 저는 안 좋게 봤는데 그것도 이제 잘 활용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점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약간 비관주의에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른분들께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우리 세대도 조금 좋은 면을 보려고 생각하고 약간 벤처 정신으로 어떤 나쁜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아닌데?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좀 많이 컸나요? 오늘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다음 주 MVP가 기대되는데요? 가장 큰 수혜자는 역시 우리 김 기자가 오늘 가장 큰 수혜자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가가 지속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방법은 일단은 기업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어쨌든 기업이 뭐 쌓아놓은 돈을 풀지 않는 거는 아주 극소수 대기업의 얘기고 대부분 기업들은 성실하게 그래도 동분서주하면서 종업원들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 내고 또 거래처에 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잘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양극화라는 그 덫에 걸려서 근데 이 양극화는요. 그 BC 2000년경 이때부터 다 있었어요. 어느 역사를 통해서도 이 양극화는 있어 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 국가 경제가 어딘가 발전적인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전 그 핵심은 해외에 있다고 생각해요. 해외에. 우리가 내부 이 나라 안에서 뭐 좋은 아이템을 찾고 좋은 경쟁을 한들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눈을 좀 바깥으로 돌려가지고 바깥에서 찾아야 되고 특히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안에서 일자리 자꾸 찾고 좋은 일자리 찾겠다고 뭐 100대 1, 200대 1에 원서 집어넣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과감하게 바깥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으면 된다.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많은 데가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보통 6개 내지 7개 국가가 아프리카에서 나오고 있고 이 추세는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용감하게 진짜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 옛날에 간호원, 간호사, 광부 또 뭐 중동 근로자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국내에서 부모님 옆에서 자꾸 그렇게 있지 말고 저는 부모 곁을 떠나고 국가를 좀 떠나라.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떠나도 안 오면요? 네? 떠나도 괜찮아요? 거기서 터를 잡으면은 네. 대한민국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보람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네. 그게 두렵지, 사실은. 네. 두렵지만은 젊었을 때 잃을 게 뭐가 있어요? 젊어서 잃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경험일 뿐이야, 얻는 경험.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정말 간곡하게 얘기해요. 그 국가가 사는 방법은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아프리카로 가고, 중국 가고, 터키로 가고, 이렇게 세계 경제의 길목이 되는 쪽으로 가라.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한국에서